네,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슈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랩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요, 갑자기 이게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뭔가 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그걸 돌파해보자 라는 취지로 마련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이념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먼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나왔어요.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두 분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형님부터 소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요? 예. 10, 15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10, 15 하지 말고 627부터 쭉 흐름. 쭉 흐름에 네. 대해서 평가를 매기면 저는 70점 주겠습니다. 랩장님은 몇 점 주실래요? 예, 뭐 그래도 627, 97까지는 그래도 한 60, 70 줬거든요. 예. 이번에 10, 15 나오면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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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0점은 낙제잖아. 낙제입니다. 소장님 뭔가 좀 지금 밀린 거 아닙니까? 초반에 기선제압을 당하신 것 같은데. 20점으로 갔어야 되나? 낙제의 꽈락에 왜 네. 이렇게 평가를 와, 하냐면 그 정도로? 도대체가 실수요자와 투자자, 투기자를 구분을 안 해놓고 네네네. 예, 정책을 내다 보니까 말로는 이제 실수요자 우대의 정책을 하겠다.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정작 정책은 실수요자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실수요자들한테 왜 타격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먼저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627 대책이 있었고 97 공급 대책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 어떻습니까? 97 대책 발표되고 상승률이 커지니까요. 아... 정부의 정책, 규제 정책의 메커니즘은 예. 뭐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를 하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데 네. 이 메커니즘은 뭐 지난 30년 동안 변함없는 메커니즘인데 재미있는 건 저는 정권이 바뀌고 하면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시장을 따라가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 뭐 리딩을 할 수는 예. 쉽진 않겠으나 네네네. 집값 올라가면 뒷발 계속 따라가는데 627 대책도 그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6월에 예. 뭐 마포가 0.97 부동산원 통계가 주간 통계가 성동구가 0.99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넘어가면 우리 규제할 거야. 네네네. 넘었네? 규제했는데 7, 8월 조용했어요.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졌는데 집값은 안 떨어졌고요. 네. 이 정도면 괜찮나? 그때는 아마 뭐 박수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 됐다. 네네네. 초강력 대책이다. 집값 잡았다라고 했을 뭐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도 때 있었고. 윤재희 랩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일시적이야. 이거 네네네.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면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바보였나?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7 공급 대책, 공급이 부족해. 97 공급 대책 발표되니까 시장에서는 반대로 다시 폭등을 합니다. 왜 폭등을 하냐면 예. 135만 원? 착공? 야 그러면 결국에는 적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년 2028년까지는 입주 물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정해졌네. 네네네. 그 후는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 97 대책 내용을 보니까 뒷부분에 그거 들어갔잖아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가겠다.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내리겠다. 네. 이거 봐. 규제 곧 나오겠네. 그러면 규제 나오기 전에 우리 빨리 사야지. 네네. 라고 해서 이제 막 뛰어들면서 상승폭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니까 또 10, 15 대책이 나왔는데 저는 70점을 주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게 반복, 무한 반복이라고 할까요? 계속 반복을 하고 약간 두더지 잡기처럼 오름에 두더지 때리고 잡기. 오름에 근데 때리고. 이게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왜 집값이 오르지? 네. 이 사람들이 왜 집을 사지?에 대한 고찰은 없고 그냥 올라 때려. 윤재희 랩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수요와 투기의 구분이 없다고 했는데 예.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한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이요? 요즘은 똘똘한 한 채니까 이제 구분이 다 한 채야. 그런데 그냥 집값이 다 올라. 나쁜 놈이 돼버렸네. 다 나쁜 네. 놈인데 야 그중에 규제를 다 나쁜 놈 할 수는 없고 뭐야라고 했을 때 이번 정부를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면 나빠. 네네. 그거는 투기야. 너 왜 네. 대출 그렇게 많이 받아? 네 돈으로 대출 조금만 받아서 사야지. 대출 많이 받은 거 너가 투기하려고 집값 상승은 노리고 무리하게 사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살지도 않은 집에 왜 전세 주고 들어가니? 전세 끼고 사는 건 나빠. 네.
라는 게 이번 정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묶어서 전세에 끼고 못 사게 하고 대출 규제 묶어서 대출 많이 받지 못하게 하고 지금 정책 기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고찰 한번 해보죠. 지금 네. 집값이 왜 오르는 겁니까? 랩장님께 한번 고찰 여쭤볼게요. 예, 뭐 집이라는 그 수요층에 대한 니즈를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선택제가 있고 필수제가 있는데 예.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의식주 범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매매가 필수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가 필수인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혹은 거기서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매매 수요가 커진다 이런 평가인데 보통은 그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 때 굉장히 수요가 위축돼 있었잖아요. 그럼 수요가 위축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요가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늦어지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래서 예. 필수제 시장은 수요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기 때 하락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동안은 이제 실수요자든 뭐 투자자든 뒤로 늦춘 거예요. 나중에 사자. 그러다가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까지 해서 이 누적된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면서 일단 핵심지 쪽 현금 부자가 많던 시장은 금리 영향을 덜 받았어요. 네. 오히려 이제 금리 영향을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현금 부자는 이자 수입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기 때 이게 자금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생활도 가능해지고 그런 와중에 핵심지부터 먼저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 초를 딱 보시면 핵심지 쪽에서 최고가가 계속 찍히니까 맞아요. 이제 주변에 위치한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사야 되겠다. 다만 거기서 이제 저해하는 요소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계엄에 탄핵에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다 거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공급이 덧대지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해졌고 규제 강화로 오니까 더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누적돼 있는 수요에 올해 들어오는 수요까지 누적되니까 수요 초과 국면이 되면서 올해만 이제 서울에서 9%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통계로 보면 송파구가 한 15%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아파트 기준입니다. 올해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 정권 초기 그 1년 차 2017년에 보통 서울이 한 13%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한 9월까지 누적이 9%고 송파구 이런 지역은 10에서 한 15% 올랐거든요. 저희 통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이게 26% 오른 거예요. 더 올랐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통계가 그렇게 안 맞아요? 이건 시세는 평균의 개념이고 평균의 실거래가는 찍히는 그 점도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차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평균은 대체로 비슷할 수 있는데 실거래가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좀 차이가 커집니다.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큰데 그러면 폭등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걸 공급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제 규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세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인 것이 강력한 규제 대책들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을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묶고 경기 남부 쪽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 그러면 안 묶은 대로 풍선 효과가 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동탄 같은데.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가 더 강해졌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에 지금 서울 한강벨트 쪽에 집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나? 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 저는 그게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 자, 우리가 왜 집을 사느냐? 근원적인 문제부터 물어보게 되면 뭐 심심해서 집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름대로의 이유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주식 한 주 사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일생일 때 최대 쇼핑이죠. 내 인생의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그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도 있고 기존의 1주택자가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왜 이분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건 이제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인데 정부가 이제 와서 공급을 늘린다라고 아무리 액션을 취해본들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냐? 저는 유동성이라고 봐요. 올해 작년부터 올해는 유동성장인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인터뷰해보면 많은 고객들 만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궁금하니까 왜 사려고 하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최근에 집을 사는 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못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자산가들 일종의?
자산가들도 있고 네. 뭐 그 정도 자산가는 아니더라도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뭐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주택이어도 네. 전세에 살아도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나를 돌아보니 내 친구는 주식을 해서 삼성전자가 올 초만 하더라도 5만 원 빌빌대다가 지금 10만 원 갔죠. 금값도 지금 82만 원 맞아요. 넘었는데 네. 올 초 작년 말에 한 45만 원, 47만 원 했는데 2배 정도. 작년 초에는 뭐 35만 원 했고. 지금 뭐 에브리싱 랠리니까. 포인트 하는 친구들도 돈 네. 벌었고 집 산 친구들도 돈 벌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20년 동안 모은 5억 원은 휴지 조각이 되는 벼락거지가 되는. 네네네. 나만 안 올랐네? 물론 우리 월급이나 출연료도 안 오릅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상대적으로 이게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불안하죠. 우리의 출발점은 불안감이에요. 소위 말하는 포모 심리. 포모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그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왜 서울 집을 살까? 이거 투기일까? 너 왜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사는 분들이 왜 서울 들어와? 이거 네. 투기야라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살았어요. 네. 잘 살았는데 10년을 돌아보니까 내 자산 가치는 떨어졌는데 서울 자산 가치는 올라요. 내가 왜 이렇게 10년 전만 살았나? 하더라도 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채를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도 겨우 살까 말까 10년이 지나면 경기도 집도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잘 살았어. 내 자식은 어떨까요? 예. 그렇다면 그렇죠. 어떤 결단을 예. 내려야죠. 전세 끼고 사야 되는데 서울이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었다 풀었잖아요. 올 봄에. 네. 그때 집중 들어가죠. 그때 그래서 다시 묶었어요? 네. 그러면 포기할까요? 또 마용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또 전체를 묶었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산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부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뭐 수십억이 있다. 막았어. 그러면 나는 동탄에 살까? 네. 수십억 있는 사람이 동탄에 살까요? 뭐 내가 2억 없다고 그거 못 사겠어? 그러면 네. 결단을 내리죠. 정리하자. 올라가자. 네, 부모님이 그냥 서울로 올라옵니다. 제가 그런 분도 봤거든요. 그냥 집을 사서 입주합니다. 예. 그래 나의 노후와 우리 애를 위해서 그래 서울 좋지. 병원도 가깝고 병원 왔다 갔다 하기 KTX 타고 힘들었는데 그래 가자. 서민들은 그런 결단을 못 내려도 자산 같은 결단을 할 수 내립니다. 있죠. 예. 또 수도권에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2억, 4억, 6억 있는 분들 규제 지역에 묶여요. 그러면 대출 규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광교에 사려는 분들은 동탄으로. 서울에 사려는 분들은 동쪽에 있는 분들은 네네네. 구리나 남양주로 다산신도시 가도 되고 서쪽에는 송도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수원시 팔달구에 사시는 분들은 2억 있었는데 대출이 4억 2천에서 2억 네. 4천으로 줄었잖아요. 네. 아니 우리 동네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노원구도 마찬가지. 반발이 좀 그분들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포기할까요? 수원 건성구로 가면 되죠. 음. 그러니까 수많은 솟아날 구멍을 찾고 네. 있는데 정부는 우리 너무 잘했어. 와 이번 대책 너무 강력해. 막 자화자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80점 주셨잖아요. 그래서 30점 깐 거죠. 열심히 노력은 했으니까 70점.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풍선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실수요자만 굴탕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말씀하신 그 풍선 효과의 이제 지역적인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수혜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인천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 부천.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풍선 효과에서 우리가 이제 뭐 동탄 같은 데도 뭐 수혜지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는데 웬걸 한 달도 안 걸려서 규제 지역 될 확률도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다. 있죠 네. 있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계속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 안 돼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지역들도 곧 규제 지역이 될 거니까 기다려라. 여기서 이제 차별점은 그럼 미분양 관리 지역인 이제 평택 같은 데도 묶을 거냐. 근데 우리가 627 대책을 보시면 수도권 전역으로 아예 묶어버리죠. 네네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차별점도 주지 않은 거예요. 미분양 그렇기 관리 때문에 너무 지역을 이게 무차별적이다.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지역 이제 전체로 넓히니까 그때 이제 꽁트가 이제 실미도 꽁트 있었잖아요. 우린 왜 규제 지역입니까? 이렇게 나쁜 거 있잖아요. 마치 트럼프가 저기 펭귄에다 맞아요. 관세 매기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광역적으로 하다 보면 규제 지역이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규제 지역이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생존 방식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하면 토지거래 허가 조건을 득하면 되는 거고요. 네. 투기 과열지구다 해서 뭐 6억 원 혹은 뭐 5억 원밖에 한도가 안 나온다 하면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의지치가 더 강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그 규제 지역이 적을 때는 주변 지역, 마용성이라는 이렇게 뭐 한강벨트 쪽에 풍선 효과가 컸다면 이제는 그 지역에서 풍선 효과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가격별로 이제 차등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중저가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금력 있는 분들이 한도가 줄으면 뭐 소형으로 간다든지 나홀로 아파트로 간다든지 네. 혹은 비아파트로 간다든지 하면서 차등화되는 거고요. 근데 그 비아파트 쪽에서 이제 오피스텔도 있고 뭐 빌라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규제 대상이죠. LTV 40% 규제 대상인데 덩어리 가격이 작은 걸 찾는 겁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거. 네네네. 그걸 찾다 보면 그동안은 이제 비아파트 쪽은 수혜를 못 봤는데 이제는 온기가 좀 퍼질 여지가 생긴 거예요. 이 규제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비아파트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이동하는 네. 겁니다. 인천으로 가고 이제 부천으로 가고 구리로 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풍선 효과의 경로가 두 가지다. 내부에서의 가격 차등화 풍선 효과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떠나는 풍선 효과 요 두 가지입니다. 예. 이 두 가지 경로가 한 번에 작동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 사항들을 찾는 거죠. 난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여전히 대출 한도 제한에서도 찾을 테고 여유가 없다면 차등화해서 좀 뭐 네네. 중간 정도의 가격을 찾다가 이제 중하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인데 자 지금 공급 대책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두 달 안에 또 규제 지역이 나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오르면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네 번째 대책이 되는 건데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장에 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3번으로 끝났죠. 세 번만으로도 3번 나오는 순간 이제 더 이상 4번, 5번째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1, 2, 3번이 중요했지. 그 다음부터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요. 또? 때려라 네. 그래. 아유 엄마 잔소리가 처음에는 무서워요. 엄마 아빠 불러서 야단치면 무서운데 1번, 2번, 3번, 네 번째 되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네네네. 아유, 그래라. 때려라. 맞지 뭐. 자 이게 저는 그 우리 항생제 내성처럼 어떻게 보면 진통제처럼 약간 진통제인데 지금 진통제는 남발하고 있는데 진통제도 몇 명 중에 한 명씩 이렇게 놓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예. 이렇게 다 묶었잖아요. 네. 물론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2년 걸릴 걸 더 빨리 확산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노동학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예. 황당하잖아요. 황당하다, 억울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강남 쪽은 어떤 반응이냐면 웰컴. 우리만 역차별 당하고 있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네. 규제 지역에 토지 거래가 구역에 상대적인 역차별이잖아요. 야 우리 다 묶였네. 축하해. 이제 그렇네. 우리 동급이야. 오히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제 똑같은 조건이 돼 버렸으니까. 예. 야 같은 조건이면 마포 왜 집 샀어? 강남은 토지 거래 가니까 전세 끼고 못 사는데 마포를 샀잖아요. 네. 지방 부자들 들어오세요. 이제 다 똑같구나. 어차피 서울은 다 예. 실거주야. 그러면 마포 실거주 할래? 강남이 실거주 할래? 너 돈 50억 있지? 너 뭐 할 거야? 저 강남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평등하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규제 효과가 네.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거기가 이제 베이스가 네. 되니까 실거주가 베이스, 대출 규제가 베이스가 되면 시장은 거기서 또 출발을 해요. 거기서 출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예. 지정이 안 된 곳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결국에 모두 다 진통제를 맞아버리게 되면 진통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대책도 진통제일걸요. 계속 지금 진통제 같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진통제 같은 대책들이 계속 나오냐? 저한테 지금 대책 뭐 내놓을래 하면은 저는 아무 생각도 못할 것 같거든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은 사실 6.27 대책 전에 예. 사실은 이제 수요 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억제보단 분산이 필요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전국구 수요가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자산가들의 경연장이 돼 있는 곳에 결과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금융에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공식적인 금융 외에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근데 현금이 있는데 뭐 은행은 뭐? 그걸 통제할 방법은 은행권을 규제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는 이 수요 부분들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를 고민을 하고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억제로 흘렀죠. 네. 억제로 흐르면서 되게 불리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랑
그리고 공급이 안 되는 이슈에 같이 결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불리합니다. 구조상에서 수요 억제를 했을 때. 네네네. 그러면 이 수요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원인이 있잖아요. 왜 똘똘한 집 한 채가 생겼는지 원인을 따져보면 네. 그 원인에 해당되는 걸 해소하면 되잖아요. 그럼 뭘까요? 규제들입니까? 세금 중과죠. 세금 중과에 의해서 주택수 개념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는 부분들, 네. 그리고 정비 사업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들, 여기에 예. 의해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생겼고, 그러면 똘똘한 거 하나만 소유하자. 그럼 똘똘한 데는 어디냐? 서울. 그럼 서울에서 가장 똘똘한 데는 어디냐? 한강벨트. 한강벨트에서 가장 똘똘한 데는 어디냐? 강남 3구.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자금력 있는 수요가 한강 벨트 쪽에 쏟아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먹히지 않는 거죠. 워낙에 수요 초과 국면이니까. 그럼 거기엔 100층을 지어도 수요 초과 국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세금 쪽에서 주택 수 개념으로 보던 것들을 결국은 가액 기준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 규제가 아니라 총량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비싼 집을 가지고 있을 때의 보유세 개념들을 늘리는 개념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개수에 따라서 중과하고 이런 개념들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건데 여전히 그 부분들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못 버리다 보니까 넌 투자자야, 이제 한 채도 투자자야 이렇게 보듯이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더 집중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도 못 잡고 정책도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 쪽도 차등화를 해야 됩니다. 지방 쪽은 뭐 DSR 쪽에서 사실상 좀 면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거기는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뭐 미분양도 많고 한데 뭐 미분양 뭐 중공업 미분양 매입할 때 DSR 뭐 빼줄게 혹은 대출 한도 좀 더 줄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 주택이 팔리질 않으니까 미분양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 수요가.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인구 절반이 있는 수요가 지방 쪽에 넘어가지도 못해요. 똘똘한 집 한 채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가게 하려면 세컨드홈, 세컨드 주택 개념들을 뭐 세금 쪽에서든 대출 쪽에서든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방 쪽을 이제 우대하는 정책이 이런 겁니다. DSR, 스트레스 DSR 3단계 너네 나중에 적용해 줄게. 이런 건 우대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금리상에서의 우대, 대출 한도상에서의 지방 쪽은 좀 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을 우리가 6억 원 한도를 규제하면서 지방 쪽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우대가 아닙니다. 그냥 그 여기를 규제할게. 넌 규제 안 했잖아. 우대야.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방 쪽에 최적화된 우대 사항들이 필요해야 그쪽에 가서 수요가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아요. 잘해줄 때는 화끈하게 잘해줘야지 이렇게 찌끔찌끔 잘해주면 별로 효과 없어요. 지금 주택수 규제의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근데 똘똘한 이렇게 채가 서울이니까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가고 이거를 묶었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전세 낀 집은 못 팔아요. 그러면 내 집은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내년이든 3년 후든 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애가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에 집을 사요. 애가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 집이 필요가 없는데 서울 집을 팔고 어디 가기는 좀 그래. 그러면 전세를 주고 신도시나 뭐 지방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를 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서울에 살아.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부 정책이 서울에 거주하는 하게 만드는 강압적으로 그냥 똘똘한 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서울을 너는 절대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서울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똘똘한 한 채잖아요. 지방에 집을 뭐 살 마음도 없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왜 살 마음이 없느냐?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사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주택수 들어가죠. 뭐 중과세는 빼준다고 하는데 중과세 빼주는 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집을 사면 야 얘는 때리는데 너는 안 때릴게가 아니라 얘는 때려도 너는 사탕을 줄게라고 해야 너는 화끈하게 봐줄게 한번. 그러면 미분양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집을 1년 내 뭐 한시적으로 한다면 1년 내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안 받을게. 취득세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50%만 받을게. 재산세 50% 감면해줄게. DSR는 당연히 다 빼줄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희들은 DSR도 적용 안 해주고 원하는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주택수
당연히 안 들어가. 사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가액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합치는데 지방에 있는 집은 가액도 안 해줄게.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사. 네. 그러면 세금 부담 없어. 너 10년 살아도 돼. 별장처럼 사용해도 돼. 라고 해줘도 될까 말까 하긴 해요 지금. 말까입니다. 네.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지금 혜택 보면 세컨드홈 어떻게 나와요?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관심 지역. 인구 소멸이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어느 미친놈이 거기다 사냐고. 차라리 경주 좋아요. 경주 좋아. 호텔이나 콘도 가서 자지. 거기 집 사가지고 아 한 그렇네. 세 달에 한 네네네. 번 가는데 집 청소는 누가 해요? 와이프하고 가가지고 야 먼지 많네 청소 좀 해. 가면 아니, 뭐 여행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쌓여 있고. 청소하고 밥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관리인을 둬요? 아 그냥 호텔 가서 자. 거기 호텔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컨드홈도 맞지 않고 도대체 이득이 뭐가 있냐는 거지. 차라리 그냥 호텔에서 자는 게 나은데 그러면 인구 세컨드홈 정책도 서울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나마도 아, 한 채 있는 네네네. 사람이 사야 돼. 부자는 그래도 두세 채가 있는데 한 채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두 채 있는 사람도 사면 안 돼. 이런 규제가 안 풀리는 게 제가 앞서서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이념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